6월 12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급의 궤가 3월 31일이랑 4월 3일이랑 은근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월 12일이랑 4월 3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4월 3일부터 보자면은 약 3월 31일까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죠. 이때 외국인의 누적 매도 금액이 약 52조 원, 개인분들은 순매수 약 36조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4월 3일부터, 아니 정확히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4월 3일부터는 2차 랠리를 위한 큰 손들의 매집이 쫙 들어와요. 코스피 2차 랠리를 위한 수급표만으로만 봤을 때에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금요일 6월 12일에는 그 4월 3일과 비슷한, 자 6월 10일 기준으로 보자면은 여태까지 누적 외국인의 매도가 약 86조, 개인분들은 순매수액이 약 75조 정도 돼요. 지난번 2차 랠리 때보다 체급의 규모가 다르죠. 내일 일요일에 백악관에서 알렉스 페레이라가 헤비급 전향 후 시리 간과 타이틀 매치를 가지죠. 페레이라처럼 헤비급으로의 전향을 위한 그 수급의 질과 규모가 이제 다가오는 3차 파동에서는 게임이 다른 겁니다. 여튼 6월 12일 의미 있는 숫자가 찍혔어요. 그래서 그 누적 외국인 순 매도액과 누적 개인분들 순 매수액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숫자로 외국인 금요일에 약 3조 원 가까이 순매수 현물에서, 그리고 개인분들은 약 5조 원 가까이 매도. 원래 개별 종목도 비슷하죠.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 올려주면은 본전 가까이 오면은 다들 그동안 물려있다가 쫄린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그 공포 때문에 털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또 하염없이 떠나버리죠. 버스가 떠나기 전에 나를 창문 밖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하염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시장이 이제 대세 3차 파동을 위한 첫 번째 증거는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영상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 일단은 조금 더 후벼 파봐야 될 게, 그래요, 맞아요.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3조 원 가까이 순매수 통 크게 들어왔죠. 삼성전자도 하루 만에 8% 넘게 폭등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1조 원 넘게 들어왔죠. 언뜻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장이 끝난 뒤에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오히려 다른 생각도 드는 게, 오늘 시장은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를 하나 남겼죠. 이게 무슨 뜻이냐? 공포는 조금 진정됐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 싹 트는데 이게 과연 확신이 있는 희망인지 오늘 시장이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씩 연결해 볼 거예요. 금리 외국인의 이 3조 원 가까운 매수가 솔직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흥분했죠. 그런데 의외로 맞아요. 외국인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같이 옆에서 힘을 영차 내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시장엔 사실 두 개의 코스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코스피, 지금 당장 거래하는 현물 시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코스피를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오늘 가격, 하나는 예약 가격. 예를 들어 오늘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사는 가격이 10만 원이다. 한 달 뒤에 받을 예약 가격이 10만 2천 원이라고 해보면은 보통은 예약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이상한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오늘 당장 팔려고 몰려듭니다. 그러면 오늘 가격이 급격히 무너지잖아요. 예약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비싸야 할 예약 가격과 오늘 가격의 관계가 이상해지죠. 바로 그 순간에 시장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움직여요. 유튜브건 틱톡이건 인스타건 주식시장이건 모든 게 다 알고리즘이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깐,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즉각 자동으로 그럼 거래를 하죠, 이 친구들이. 이 알고리즘들은 코스피 전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모르고 케빈 워시도 모르고 반도체도 몰라요. HBM은 더더욱 모르죠. 그냥 가격 차이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은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가 꽤 왕왕 발생했어요. 이게 역차익 거래죠.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죠.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번에는 선물이 더 비싸졌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반대로 움직이죠.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팝니다. 바로 이게 오늘 역차익이 아닌 정차익 거래, 한마디로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거래를 뜻하는 거예요. 순매수 약 1.1조 원. 상당한 숫자죠. 비차익 거래랑 비교해봤을 때. 중요한 건 이건 누군가가 오케이, 이제 한국 시장 다시 끌어올려, 이렇게 100% 생각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구조가 정상으로 복구되는 과정에서 나온 기계적인 매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을 볼 때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오늘 오른 이유 중 일부는 사람의 확신, 외국인의 좋은 사인도 있었지만은 시장에 자동 복구 기능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서죠.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 그래요, 맞아요, 외국인은 정말로 사기 시작했어요. 이 알고리즘, 로봇 이외에, 그렇죠, 외국인은 하루 종일 샀습니다. 이것도 핵심이죠. 오늘 약 2.7조 원. 이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죠. 다만 숫자는 항상 맥락과 같이 봐야겠죠. 자, 친구가 돈을 240만 원 빌려갔다고 해보면은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7만 원을 갚았어요. 이 친구가 돌아온 거냐? 그죠? 돌아는 왔죠.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240만 원 중에 27만 원은 아직 전부 돌아온 게 아니죠. 오늘 외국인도 비슷하죠. 자, 외국인이 무려 5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숫자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 매도 금액만 약 86조를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약 25거래일 만에 순 매수한 날짜가 3일밖에 안 되죠. 그 중에 하루 약 3%, 즉 의미 있는 숫자는 찍혔는데, 물론 그렇다고 정말 1대1처럼 86조를 팔았으니까 86조를 다시 사야 지수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아직 연속적으로 시결별로 짐을 다 들고 이사 온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장면은, 보통 단발성 이벤트는 아침에 사고 점심쯤 팔고 장 막판에는 줄어들죠. 다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약 1.5조 원 정도, 그리고 장이 끝날 때쯤에는 약 3조 원 가까이, 그래도 하루 종일
꾸준히 산 거예요. 즉 오늘 하루만큼은 꾸준히 한국 시장을 담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은 현물만 거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뉴스를 보면 외국인이 2조 샀다, 3조 팔았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실제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만 투자하진 않죠. 주식을 사죠. 선물도 삽니다. 주식 선물도 사죠. 옵션도 거래하죠. 쉽게 말하면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보험도 들고 대출도 받고 인테리어 계약도 하는 거예요. 전체를 같이 봐야 진짜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데이터를 전부 합치해보면은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주식 선물 매수 세 시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꽤 중요한 변화죠. 며칠 전만 해도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고 시장마다 행동이 달랐죠. 그런데 오늘은 세 시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현물, 선물, 주식 선물 3단 융단 폭격이 있었죠. 검은 금요일과 검은 월요일을 연이어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물론 여기서 보험도 하나 사긴 했습니다. 풋옵션. 다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보험을 들죠. 여행 갈 때도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반드시 불타는 건 아니고 여행을 가서 내가 반드시 다치는 게 아니죠.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 외국인도 비슷한 게 금요일에 현물을 샀고 선물도 샀고 주식 선물도 샀고 큰 방향은 일단 단기 위쪽을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랐죠. 삼성전자는 8%, 코스피 200도 크게 뛰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오를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정도는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이랑 보험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만약 외국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SK하이닉스도 같이 갔어야 됐는데 AI, HBM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죠. 하이닉스는 3%도 못 올랐어요. 더 이상한 건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는데도 주가가 생각보다 힘을 못 썼다. 이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6월 9일에 시장에 엄청난 반등이 있었죠. 그날의 주인공은 삼전이 아니었어요. SK하이닉스였죠. 무려 17%. 시장의 모든 관심이 SK하이닉스로 몰렸죠. 다만 행복한 시간 오래가지 않았고 다음날 9% 넘게 급락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6월 9일의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재밌는 이름 하나가 나오죠. 투신. 국내 자산 운용사분들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돈. 6월 12일에 투신이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팔았죠. 6월 11일에도 4천억 넘게 매도, 금요일에는 1.6조, 이틀 동안 2조 원 가까이 던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까? 사실 며칠 전에 투신이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상승 베팅을 했죠. 쉽게 말하면 시장이 V자로 반등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장이 다시 크게 흔들렸죠. 베팅이 생각만큼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산 주식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본전 왔잖아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보이는 그림이 그런 그림이랑 유사한 거예요. 다만 투신이 던졌을 때 외국인은 받았죠. 그런데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데도 주가가 크게 못 올랐죠. 일단 그만큼 시장이 나오는 물량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만큼은 주인공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또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은근히 하루하루 건너뛰면서 삼성전자 갔다가 SK하이닉스 갔다가 홀짝홀짝 움직일 때가 많았죠. 즉 지금은 누군가가 실패한 베팅을 정리한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순간에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조명을 다시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기계는 기계대로 움직였고 외국인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강했고 SK하이닉스에서는 큰 손분들의 자리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끝까지 보면은 아직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았죠. 자 정확히는 한 명이라기보다는 중요했던 단일 이벤트가 있어요. 자 시계를 살짝 몇 달 뒤로 돌리면은 3월 31일에 코스피가 5043포인트를 찍고 그때부터 2차 파동을 그리면서 2차 대세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했던 게 어느 지점에서 이 3월 31일 날 모두가 원했던 그 자리 딱 그 발가락, 발바닥 아니 이제 깔창 밑판 그 바닥을 잡고 올라간 건가? 바로 코스피 일봉상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52에 닿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 재반등을 했죠. 자, 이 일목균형표에 선행 스팬 52, 선행 스팬 2라고 하는데 이 선행 스팬 2는 52일간의 끝판왕, 가장 묵직한 형님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52일 동안의 주식시장에서 약 2.5개월이죠. 약 2달 반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한 그 중간 가격을 의미해요. 학교로 치면은 매일 변하는 기분, 현재가가 아니라 또는 일주일간의 성적, 단기 평균도 아니고 한 학기 내내 유지해온 진짜 실력 같은 거죠. 웬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바닥. 3월 31일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다가 이 선에 닿았다는 거는 이런 심리적 상황이 벌어진 건데 본능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2달 반 동안의 평균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야 이제 충분히 싸졌다. 여기서 더 떨어지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때 대기하고 있던 매수 세력, 개미부터 기관부터 외국인까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달을 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린 거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은 매물의 벽이고 방어막이에요. 주가가 구름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기세가 좋다는 뜻이고 구름의 바닥인 선행 스팬 2까지 내려왔다는 건 방어막의 마지막 보루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튕겨 올라갔다는 건 방어에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 계속 불마켓이다. 추세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선행 스팬 2를 뚫고 아래로 쑥 내려갔다. 이제 상승장은 끝났나 봐. 공포가 몰려오죠. 하지만 여기서 반등했다는 거는 코스피는 여전히 힘이 세고 상승하려는 본능이 살아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눌림목이라고 하죠. 가짜 하락.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숨이 차죠.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선행스팬 2에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쉬었다가 다시 힘차게 점프한 거예요. 즉 2달 반짜리 아주 튼튼한 바닥. 이날 3월 31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등장하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약 4조 원이 넘는 매도. 이때 체급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까지 누적 매도 금액이 약 52조 정도 됐는데 이날 대량 매도는 사실상 여기 한번 깨볼까? 세게 때려본 거죠. 그런데 기관과 개인분들이 선행스팬 2에서 악소리도 안 내고 다 받아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결론은 여기가 진짜 바닥이구나. 더 밀어봤자 이젠 내 물량을 뺏기는데 차라리 지금부터는 내가 먼저 사서 주가를 올려야 남은 물량은 나중에 비싸게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수정한 거죠. 즉 이때 이 구간이 지점이 외국인에게 즉 3월 말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고 그 다음 2차 파동을 위한 그 다음 장사를 해먹기 위했던 바로 그 근원의 시작점이었죠. 즉 이때 나오는 본전 매물을 밑에서 입 벌리고 다 받아 먹은 다음에 이걸 그래서 손바뀜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동안 주가가 바로 수직 상승하지 않고 구름대 근처에서 꿈을 걸었잖아요. 이때 위에 물려 계시던 개인분들이 제발 본전만 와라, 오면 판다 이러시다가 조금 반등하니까 살았다 하고 다 던지신 거예요. 즉 개미분들이 내린 자리에 외국인이 다시 탑승한다. 그러면 차트가 가벼워지죠. 개인분들의 손에서 외국인의 손으로 물량이 넘어가면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위에서 누른 매도 힘이 사라지죠. 그때부터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쭉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도 다 한 팀이 아니에요. 숫자가 그냥 그렇게 찍히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들끼리 전쟁이죠. 공매도 세력이 항복을 하죠.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던 세력들은 이 선행스팬 2에서 반등이 나오면 공포에 빠지죠. 손해를 안 보려면 비싼 가격이라도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물량이 주가를 폭등시키는 연료가 돼요. 그리고 기관도 조급해지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지수가 오르죠. 그러면 펀드 수익을 맞춰야 하는 기관들도 우리만 뒤처지면 안 돼. 뒤늦게 따라 붙어요. 포모의 포모. 기관분들의 포모는 이때 먼저 발생하죠. 개인분들보다. 즉 위에 물리신 개인분들을 배려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안 사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 거대 자본들도 그 조급함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위로 솟구치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즉 버스인 코스피가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못 올라가고 뒤로 밀려요. 하락. 그럼 운전사인 외국인이 버스를 거치게 흔듭니다. 3월 31일 투매죠. 겁먹은 승객분들, 개인분들이 아 무서워 내릴래. 문이 열릴 때 잽싸게 뛰어내리죠. 그 빈자리에 체력이 튼튼한 동네 깡패들 아니면 힘이 센 학교의 운동선수 친구들, 외국인이나 기관분들의 신규 자금 등 잽싸게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승객은 그대로 10,000원인데 훨씬 악랄한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이제 버스는 가볍게 고개를 넘어서 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 일목균형표는 아주 오래된 사골 지표예요. 오히려 요즘은 매물대 차트나 RSI, 볼린저 밴드, 다른 여러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참조 정도만 하는 클래식 지표죠.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결합됐죠. 대부분은 과거의 가격만 보는데 이 일목균형표는 선행 스팬을 통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매물이 쌓일지 그걸 그려놓잖아요. 독특한 철학이 있다 보니까 맹신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안 움직이고 옆으로 갈 때는 구름대가 꼬이고 지표가 엉망이 돼요. 부닥다리고 그리고 후행성이 있는 게 결국 가격이 움직여야 지표도 따라오잖아요. 급격한 대형 악재, 전쟁, 테러 이런 게 터지면은 구름 떼고 뭐고 그냥 뚫려버리죠. 그래서 그냥 참조 정도만 하는 그런 지표인 거예요. 없으면 허전한 1세대 내비게이션 정도 앞에 방지턱, 구름대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일단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일목균형표 얘기를 했냐. 분명히 외국인이 세 방향에서 돌아왔고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직 생각보다 그 반등을 했던 지점이 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본에는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죠. 물론 주가가 기준선을 깨지 않았다는 건 26일 평균을 뜻해요. 기준선은 시장이 야 52일 전 가격 선행스팬 2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지금도 충분히 싸. 그만큼 판단하는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가 아니고 나 발바닥 깔짝 밑에서 안 사도 돼. 허리춤이나 무릎 정도도 충분해. 이런 분들이면 물론 지금부터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내가 시장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다. 자 이대로 횡보를 하면은 조금 있으면 구름에 부딪히면서 그 물량을 지지 삼아 다시 이제 위로 뛰어오를 수 있겠죠. 다만 그 이전에 혹시라도 대형 악재가 터진다. 3월 3일 때도 케빈 워시 사태가 있었죠. 이제 곧 있을 다음 주 FOMC 때도 문명의 장난인지 또 케빈 워시예요. 이번에도 혹시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지금 현재 주가와 물론 미래 구름대 여기는 위로 솟구치고 있지만은 현재는 주가와 거리가 꽤 벌어져 있죠. 즉 보수적인 분들이 볼 지표는 지금 이 이격이 주가랑 구름대가 지금 당장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한 번은 더 쉬어가거나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확률은 즉 주가가 지금 내려와서 구름에 부딪히는 것보다 구름이 올라와서 주가를 받쳐줄 때까지 횡보할 가능성 즉 변동성이 장세고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부터 게임에 뛰어들어도 되겠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구름대와 주가가 그 이격이 좁혀지는 그 만남의 순간이 바로 3차 폭등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6월 12일 금요일에 외국인의 귀환이 다시 3차 파동을 위한 외국인의 첫 발걸음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슬쩍 들었다가 구름대 밑바닥까지 지그시 눌러줄 불트랩인가. 다음 거래의 데이터가 나오면은 같이 살펴본 두 가지 가설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숫자로 다시 검증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오늘을 관통하는 한 줄은 외국인이 돌아왔냐 보다는 시장이 패닉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그 첫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보였지만 추세는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